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최윤의 행복공장에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을스러운 날이에요. 너무 가을스러운 날이에요.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요. 저희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하나 생겼어요. 책상인데 저는 약간 책상에 대한 책상, 의자 이런 가구에 대해서 애착이 있다고 할까요? 걔네가 좋아요. 그래서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책상 테이블을 그렇게 유심히 보고, 지난번에는 어디 설악에 있는 카페인데 나인블럭이 있는 카페예요. 와일드 뭐라고 하던데, 거기가 뭐 펜션도 있고 저희 남편이 가보자고 해서 따라서 나섰었거든요. 그랬는데 테이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쪽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는 관심이 없고 테이블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꼭 남들 뭐 먹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저희 남편이 뭐 하냐고 거기서 그 정도로 테이블을 보면은 막 혼이 쏙 뺏기고, 의자 같은 거 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 가구점에 이렇게 가서 마음에 드는 의자가 있어서 들여다보면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는 새 책상이 들어왔어요. 원목 책상이고요. 90cm에 2m 20이에요. 길죠? 크죠? 더 큰 거 갖는 게 소원인데 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만 그 테이블 원목으로 전문으로 맞춰주시는 그 가구점에 전화해서 맞춰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너무너무 예쁜 나무 특유의 그 색깔을 머금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남해안이라 햇살이 쫙 비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책상 앞에 이쁘게 물들어가는 노란 나무들이 있어요. 너무 상상만 해도 아름답겠죠. 네, 그래서 그 책상을 쓰담쓰담 어루만지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 아침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가을을 어떻게 즐기시나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가을을 흠뻑 즐기고 계세요? 어떻게 오늘 나의 모습을 1분이라도 좋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10분, 순간순간 나를 바라보고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저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잘 몰랐고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가르쳐주면 내가 배우지 뭐.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인지 뒤늦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그게 언제냐면 아기 낳고, 저희 아들 낳고, 저희 아들을 제가 38에 낳았거든요. 저희 아들을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고도 저에게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저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살고 싶지 않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언제나 살고 싶지 않은 게 소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저의 꿈이 너는 원하는 게 뭐야? 넌 어떻게 되고 싶어? 물으면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죽고 싶어. 나는 조용히 그냥 죽는 게 소원이야. 왜? 너는 왜 그렇게 조용히 죽는 게 좋아? 몰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싫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그냥 싫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나에게 그냥 지금 이 순간 오늘부로 이렇게 그냥 딱 끊어지는 게 좋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혜린 아세요? 전혜린 작가? 독일로 유학을 갔었던 작가고 아주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에 일찍 죽은 작가가 있어요. 책 제목이 저희 집에 전혜린 작가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가 그런 책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실제로 본인이 책을 펴냈는지 한 권은 제가 어젠가도 뒤적거려 봤는데 한 권은 본인이 펴낸 그 책이 아니라 그 이제 사후에 가족들이 그 글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 참 한 60년대 그때 50년대 독일 유학을 간 사람이니까 그 해방 직후 전쟁 직후에 독일에 유학을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필체를 보면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아주 세련됐고 아주 생각의 깊이가 있고 그 전혜린 작가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분 책을 좋아했죠. 그리고 동경하고 어쨌든 이상 책도 동경하고 모두 일찍 죽은 그 작가들 일찍 요절한 작가들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았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저도 좀 더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저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또 사회적인 분위기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제가 반주로 듣고 있는 음악은 맨델스존의 음악이에요. 맨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음악을 피아노로 좀 연주한 건데 맨델스존은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했죠.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저 행복한 감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맨델스존 음악을 가끔 들어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습니다. 어디까지 말이 샜죠? 너무 옆으로 샜죠? 네. 네. 어쨌든 맨날 죽음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순간순간 시간을 정해서라도 행복한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의 과정, 삶의 과정, 네,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본 이후에 또는 그때그때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 네. 나무도 너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가는데 인간이 그리는 무늬는 무엇일까요? 저의 오랜 삶 속에서 제가 그려온 무늬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진석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입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교수님은 노자를 연구하신 분이세요.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노자의 소, 또 노장신론,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등등이 있고요. 이분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은 그 동양에서도 노자 사상을 연구하신 분 중에 손꼽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어떤 말, 이분의 표현, 어휘구사, 이분의 어떤 노자에 대한 생각 등등, 그러니까 노자의 생각을 현실로 펼쳐낸 어떤 그런 강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최진석 노자를 치면 노자 강의가 있어요. EBS에서인가 어디서 주최한 건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총 14강으로 이루어진 노자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한 7분, 8분으로 이렇게 짧게 끊어서 총 90강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 강의를 틈틈이 시간이 나시면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강의의 내용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재밌고, 예.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저는 노자를 좋아해요. 언제부턴가 제가 노자를 좋아한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사실은 저희 아들한테는 공자의 그 논어 중에 학위를 제가 이제 한 몇 회 독 시켰는데, 공자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노자 말씀도, 공자의 논어도, 제가 굉장히 간간히 찾아 읽는 글귀들인데, 그런데 논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노자, 예, 말이 비슷해서 노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노자는 제가 느끼는 노자는 제가 읽었던 책들, 제가 접했던 철학서, 제가 접했던 인문서, 제가 접했던 어떤 자기 개발에 나와 있는 그 원론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노자의 근본적인 맥락에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노자는 어떤 책을 읽어도 노자 사상과 접속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해요. 제가 노자 사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노자는 어쨌든 그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가 읽고 생각하고 궁금해했던 삶의 존재의 방식, 삶이 존재하는 방식, 또는 인간의 삶의 존재의 방식, 또 우주가 존재하는 방식, 네, 그런 것들의 어떤 부분이 전체 그림을 제가 다 그린다면 제가 노자 전문가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되고요. 제가 책을 읽은 것들이 모든 어떤 부분에서 노자의 근원과 노자가 생각하는 사상과 접속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자 사상은 넓고 깊고 끝을 알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가능한 사상이라는 것,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들으시면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그리는 무늬, 오늘은 인문학은 버릇없어지는 것, 인문학은 버릇없어지는 것, 이 부분만 오늘 좀 읽어드릴게요.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지요. 요즘은 죽이고 싶은 7살, 미운 3살이라고 한다지요. 말이 좀 과격하고 거칠지만 장난스러운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저까지는 미운 7살 세대였어요. 왜 7살이 되면 미워지기 시작할까요? 아마 7살부터 자기만의 생각이 시작되기 때문일 겁니다. 나뭇잎배라는 동요 아시죠? 낮에 놀다 두곤. 네,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6 내지 7살짜리 애한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엄마 품이죠. 그 품은 그 애한테 최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곳이나 좋은 것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요, 아이가 그런 엄마 품에 푹 안겨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품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그리움을 싹 틔우는 거예요. 즉,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엄마가 어떻게 내 애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뭇잎배 따윈 생각하지 마. 나뭇잎이랑 절대 나뭇잎배랑 놀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 너 나뭇잎배가 네가 그렇게 좋아?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가 그렇게 생각이 나? 너 이제 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엄마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엄마 품속에 있으면서 나뭇잎배를 생각하는 나이. 이때가 아마 7살 정도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리움, 자기만의 생각으로 점점 자기가 확대되는 거지요. 그래서 버릇이 없다는 것은 아마 자기만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 버릇없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한 것, 당연한 것, 정해진 것들에 한번 고개를 쳐들어 보는 일이에요. 왜? 익숙하게 하는 것, 편안하게 하는 것들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게 하는 것들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래요. 뭘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이냐? 관습이거나 이념이거나 가치관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인문학의 기본 출발은 생각이에요. 인문학은 출발부터 생각과 함께 합니다. 철학의 출발 자체가 믿음의 체계인 신화로부터 벗어나면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철학, 즉 인문적 사조가 시작되기 전인 신화의 세대에 인간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믿는 일이에요. 이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의 대상에 고개를 쳐들고 인간의 길을 가겠다 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인문학의 시작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냥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음을 무조건 믿으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믿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믿음의 대상에 고개를 바짝 쳐들면서 말대꾸를 하면서 나는 인간의 길을 갈 거야.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힘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기독교
제가 문화에서 살았고 저희 가족들이 기독교 그 종교를 갖고 살았었습니다. 특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독교 철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생활을 굉장히 신실하게 하신 분들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할아버지가 저의 최고의 이상형의 남자였고 저의 스승이었고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분위기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유일한 저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작가로서는 도스토옙스키나 쇼펜하우에 제가 좀 몰입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웠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제 교회를 가면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왜 그것을 무조건 믿어야 하고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을 엄청나게 마음속으로 제시를 했었고, 거기에서 저의 생각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결국은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just believe in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참 긴 시간을 돌아서 왔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또는 아프게 철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고는 절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궁금해해야 하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하고 있나, 내가 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인간으로 자체로서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러면 존재함으로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 인간으로서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데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러면 나는 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뭔가? 나는 왜 즐기려고만 하는가? 그럼 즐기려고만 했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왜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또 미움이 생기고 차이가 생기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어디서 존재하고, 미움과 사랑의 차이는 왜 존재하고,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관계, 모든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얻어지는 답. 그랬을 때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고 부수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과연 남이 이야기해주는 어떤 답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자,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래. 이것이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진대 라고 말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붙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인문학의 삶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어릴 때부터 버릇없어지는 것, 인문학은 버릇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을 한번 의심해 보면서 하나의 나를 그 사회에서 주는 통념, 가치관에 한번 철저하게 부딪혀 보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의 시조를 탈레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탈레스의 유명한 말 아시죠? 이 세계의 근원은 물이다. 이 한마디의 말이 그를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등극시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언이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최초입니까? 탈레스 이전 사람들은 이 세계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신 혹은 신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탈레스 이전 사람들이 모두 이 세계의 근원을 신이라고 믿을 때 탈레스는 과감하게 이 세계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계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탈레스의 판단이 신의 계시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믿음의 체계를 따른 것도 아니며 오직 탈레스 본인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는 작업을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최초의 혁명적인 사건인 것이죠. 다시요. 인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는 작업을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최초의 혁명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사실 인간이 신을 벗어난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독립과 관계되지요. 철학은 신화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을 벗어나서 생각의 체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벗어나서 생각의 체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세계로 진입하는 일입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철학자는 노자나 공자를 치지요. 그들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이 세계의 모든 일을 하늘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와 노자는 이 하늘의 결정력, 즉 천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인간 삶의 의미와 질서를 인도할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하였지요. 그것이 바로 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나 노자의 도도 믿음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히 생각의 산물이지요.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품을 벗어나려는 생각을 시작한 인간들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버릇없어 보이겠습니까? 인문학은 출발부터 버릇없는 짓이었습니다. 인문학은 생각이다.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이지요. 한번 버릇없어져 보는 거예요. 한번 고개를 쳐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는 특히 이념의 억압과 지배, 신념에 대한 신뢰가 특히 강한 사회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 한국 사회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행복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행복한 사람으로 이 사회를 채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최진석 교수님께서 왜 행복하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라는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네요. 이 책은 너무 쉽고 재미있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노자사상 최진석 선생님의 그 노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최진석 교수님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책 자체는 그게
그닥 뭐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자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 그리고 철저하게 사회의 통념에 내가 한번 나의 생각으로 맞서보는 것. 예, 다윗이 생각나지 않나요? 골리앗 앞에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다윗과 같이 의미는 다르지만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사회의 통념에 나의 생각으로 한번 맞서보는 것, 그러한 시각들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사고를 크게 만드는 어떤 시초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욕망하는 인문적 통찰의 힘. 네, 우리라는 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오직 나의 욕망에 집중하라. 나의 욕망에 집중하라. EBS 인문학 특강이라고 써있네요. 네, EBS 인문학 특강 맞나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EBS에 최진석 교수님의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총 90강. 네, 실제 강의는 14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90강의 강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멋지고 깨어있는 인간이 되십시다. 네, 인간이 그리는 문이 너무 쉽고 재미있고 또 강의도 있으니까요. 이 가을 생각하는 시간 반드시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냥 외부 세계에서 주어진 것만으로 나를 잃은 채 살아가는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최진석 교수님이 제시하는 인문학적 통찰을 통한 행복 찾기도 필요하고요.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를 잠시라도 기쁘게 하는 것을 찾아서 행복으로 항상 시간 점을 찍으셔야 돼요. 시간 속에 5분마다 10분마다 너무 일하다가 보면 바쁠까요? 네, 1시간마다 행복 도장을 꽝꽝꽝 찍으셔야 돼요. 네, 오늘 멘델스 존의 아주 행복한 느낌의 음악과 함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복은 나로부터 오직 나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네, 그리고 고마워요. 또 만나서 우리 이야기 나눠요. 네, 안녕. 전 그만 갈게요.